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또 무려 6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했잖아요. 네, 엄청난 도발이었죠.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막 이른바 러브레터라고 하죠. 그런 친서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 당시 참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근데 이란을 한번 볼까요? 이란은 완전 반대예요. 핵무기도 없고 핵실험을 한 경험도 없고요. 우라늄 농축도 무기화 단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비하면 객관적인 위협 수치는 훨씬 낮죠. 근데 미국은 이란의 최도 지도부들을 암살하고 또 경제를 옥죄면서 말 그대로 정권의 숨통을 끊어 넣으려 한단 말입니다. 이 극단적이고 모순적인 태도 뒤에 사실은 전 세계 6경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게 오늘 다룰 내용이죠. 네, 바로 그 모순에서부터 국제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하고 그 이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파도가 결국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갑에 약값이나 주식 계좌에 어떻게 부딪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퍼즐 맞추기가 될 것 같네요. 네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자료에 등장하는 미국, 이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 여러 정치적 행위자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원문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 전달일 뿐입니다. 네, 저희는 어떠한 특정 정치적 견해도 지지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가 막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팩트랑 그 이면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해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방금 오프닝에서 던진 핵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은 놔두고 핵도 없는 이란만 철저히 파괴하려 드는 걸까요? 제가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니까 결국 딱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더라고요. 어떤 단어죠? 바로 기름, 석유입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네, 북한에는 석유가 없지만 이란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잖아요. 게다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막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지정학의 체스판에서 선악의 대결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냉혹한 국익, 그중에서도 에너지 패권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거죠. 에너지 패권이요? 네네. 트럼프노믹스 핵심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에너지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통제한다는 원칙이랑 딱 맞닿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미국이 과거 70년대나 80년대야 중동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으니까요. 네, 셰일가스 터지면서 미국 스스로가 막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 땅에서도 기름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왜 굳이 지구 반대편 이란의 원유 통제권까지 주려고 그 엄청난 돈과 군사력을 낭비하는 거죠? 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통제하려는 건 자기들이 쓸 기름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 자체를 지배하기 위해서죠. 그 자료의 분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춰온 거대한 퍼즐이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확고한 동맹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 사우디는 확실히 미국 편이죠. 그리고 매장량 2위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강력하게 제재했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으로 향하려던 베네수엘라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결국 미국 쪽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자, 그럼 1위와 2위를 미국의 통제권 안에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퍼즐 조각이 어디겠습니까? 매장량 3위인 이란이군요. 이란마저 손에 넣으면 전 세계 석유 가격이랑 공급망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이 엄청난 통제욕을 이해하려면 약간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놀이공원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안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든 핫도그를 사 먹든 무조건 그 놀이공원 입구에서 파는 특별 코인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겁니다.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다른 화폐나 카드는 일절 금지고요. 그럼 그 특별 코인을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사람이 놀이공원 전체의 진짜 지배자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네네, 그 특별 코인이 바로 오늘날의 달러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절대 반지를 쥐고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 역사적 맥락을 좀 짚어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인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 당시에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 즉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 비율로 금태환을 약속한 거예요. 아, 금이라는 확실한 실물 담보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 안심하고 달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같은 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기네 금고에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막 찍어내버렸으니까요. 맞아요. 금고의 금은 점점 바닥나는데 전 세계에서 달러 들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렇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죠. 금이라는 담보가 사라진 달러는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내다 버리려던 그 아찔한 붕괴의 순간에 미국의 패권을 아주 기적적으로 살려낸 것이 바로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밀약입니다. 아, 여기서 그 유명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너희 사우디 왕정의 안보를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 대신 전 세계에 석유를 팔 때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받아라. 와,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핵심은 그거죠. 석유는 현대 국가가 공장을 돌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혈액과도 같거든요. 그렇죠. 석유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금태환이 폐지돼서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놈의 석유를 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구해야만 하는 구조적 하슬이 꽉 만들어진 겁니다. 금의 빈자리를 석유가 완벽하게 대체해버렸네요. 근데 지금 이란이 그 견고한 사슬을 끊어내려 하고 있다는 게 자료의 분석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 보니까 이란이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나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석유 결제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던데 이게 미국한테 왜 그토록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건가요? 달러 안 받고 다른 돈 받겠다는 게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입니까? 단순히 다른 돈을 받는다는 의미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시나요? 돈을 맘대로 찍어내는 거요. 네, 그것과 연결된 인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미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를 무한정 찍어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야 정상이죠. 근데 전 세계 국가들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흡수해 주니까 물가 상승의 충격이 미국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분산되는 겁니다. 아,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이란을 필두로 산유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석유를 팔기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통제를 받는 그 스위프트 국제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P2P로 즉각 송금되거든요. 와,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달러를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석유 결제에 달러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달러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 본토로 역류하게 됩니다. 헐, 달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미국이 수십 년간 전 세계로 떠넘겼던 인플레이션이 부메랑처럼 미국을 덮치게 되는 거죠. 이건 곧 미국 경제의 완성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탈달러화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도발이 아니라 달러 패권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인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나 군부 실세들을 막 암살하면서 뱀의 머리를 잘라내려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에 등장하는 비유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은 머리를 잘랐다고 막 환호하지만 사실 그 뱀은 머리를 자르면 두 개가 다시 솟아나는 괴물, 그 히드라나 메두사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압도적인 스텔스기랑 미사일을 가진 미국이 대체 왜 이런 정권 하나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못하고 계속 그 중동의 늪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게 참 무기로 육신은 파괴할 수 있지만 수백 년간 뿌리 내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DNA는 폭격으로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 문화적 차이요? 네, 서구 세계는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세속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치랑 종교를 철저히 분리했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이슬람은 다릅니다. 창시자 무함마드 시절부터 종교가 곧 정치이고 경제이며 또 법률인 거대한 통합된 생활 종교로 출발했거든요. 애초에 정치랑 종교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그 서구의 사고방식 자체가 거기선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네, 완전히 다른 생태계죠. 저는 이란 국기에 대한 분석을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란 국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색깔이 세 가지죠. 맨 위에는 녹색, 가운데는 하얀색, 아래는 빨간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 녹색은 이슬람, 하얀색은 평화를 뜻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건 아래의 그 빨간색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이게 바로 순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최고 상징인 국기 자체에 순교의 피가 박혀 있는 거예요. 와, 그 디테일이 바로 메두사의 늪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국기 중앙에 있는 튤립 모양 문장 역시 저항과 순교, 그리고 알라를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아, 그 튤립 모양이요? 네. 심지어 1979년 이슬람 혁명 성공을 기리기 위해서 그 붉은색과 녹색 티 경계선에는 신은 위대하다라는 문구가 무려 22번이나 빽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진짜 뼛속까지 이슬람의 정체성이랑 순교의 가치로 짜인 국가인 거네요. 그렇죠. 이런 토양에서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인물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구 언론에서는 독재자가 사라졌으니까 막 시민들이 환호하고 드디어 민주주의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과가 나오죠. 외세에 의한 죽음은 그들에게 독재자의 최후가 아니라 신을 위한 가장 고귀한 순교로 격상돼 버립니다. 오히려 영웅이 되는 거군요. 네,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에서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지주이자 저항의 거대한 상징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막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무력으로 제거했을 때로 비슷한 착각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주 예쁘게 피어날 거라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종교랑 정치가 일체화된 토양에 억지로 서구의 잣대를 들이민 결과가 어땠습니까? 끔찍한 내전이랑 반미 감정만 엄청나게 키웠죠. 왜? 히드라의 머리만 무성하게 키워낸 셈입니다. 이렇게 뭐 죽여도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메두사 같은 중동 한복판에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전쟁이랑 은밀한 공작을 치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된 거네요. 그렇죠. 무기 만들고 군대 움직이는 건 결국 다 돈이니까요. 네, 그 청구서가 바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인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미국이 짊어진 빚이 약 39조 달러, 하나로 무려 6경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실 조 단위도 되게 아득한데 경 단위의 빚이라니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경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확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류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 게 대략 5,000년 전이잖아요. 네네, 엄청 오래전이고. 그 5,000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 300억 원씩을 막 쓰는 겁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이 매일 300억 원씩 5,000년을 꼬박 써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6경 원입니다. 와, 5,000년 동안 매일 300억이요?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게다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무려 1조 달러, 2천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727조 원 정도인데 그 3배 가까운 돈을 미국은 순전히 빚에 대한 이자로 허공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커졌다는 통계도 있죠. 아니,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국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빚더미 안고도 막 파산하지 않고 멀쩡히 굴러가는 거죠? 그것을 아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경제학의 뼈대가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요. 네. 미국이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종의 저주 같은 모순이죠. 어떤 모순인가요? 전 세계 국가들이 무역을 하고 경제를 생생 돌리려면 달러가 핏줄처럼 돌아야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전 세계로 달러를 대체 어떻게 공급할까요? 미국이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면서 돈을 주는 거 아닌가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면서 그 대가로 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죠. 즉, 전 세계에 달러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구조적으로 수익을 수출보다 많이 하는 무역 적자를 봐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달러를 세계에 풀기 위해선 미국 스스로 계속 빚을 지고 적자를 내야만 하는 함정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미국이 적자가 무서워서 수입을 확 끊고 달러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달러가 말라버리겠죠. 네,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무역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반대로 달러를 공급하려고 지금처럼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빚을 늘리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엔 달러 자체를 아무도 안 믿게 될 위험이 있겠네요. 그렇죠.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적자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이 딜레마 때문에 미국은 6경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도 계속해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그래도 뭐 달러를 찍어낼 권리가 있으니까 당장 막 국가부도가 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계속 불어나는 그 빚이랑 이자의 압박을 언제까지나 혼자 견딜 순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누군가 그 짐을 떠넘겨야 숨통이 트이겠죠. 자, 그럼 미국은 이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도대체 누구한테 들이밀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이랑 아주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연결이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그 의도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신들의 부채랑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철저하게 동맹국이나 교역국들한테 전가하는 전략이죠. 동맹국들한테요? 네, 이를 관철시키는 핵심 무기가 바로 관세 폭탄이랑 방위비 청구서입니다. 아, 방위비 청구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며 살아가는 국가들에게 미군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열어주고 있으니까 안보 비용을 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석유 없이 공장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안보 청구서를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관세도 마찬가지 구조인 건가요? 네,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에 달러를 쫙 뿌렸지만 이제 빚이 한계수에 다다르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쪽으로 태세를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걷어들인다? 한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막 때리고요. 심지어 우리가 수출하는 복제약, 그 제네릭 의약품에까지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100%요? 와, 엄청나네요.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에게 관세 장벽을 확 높여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달러를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서 빚을 갚겠다는 아주 철저한 계산입니다. 와, 결국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무리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당장 내가 사 먹는 약값이나 생활 물가 인상으로 직결된다는 거군요. 네, 뼈아프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저 미국의 6경원짜리 빚을 갚는 데 쓰인다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너무 암울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 지독한 지정학적 진흙탕석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찾을 만한 희망적인 틈새는 전혀 없는 건가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서 한국 경제를 위한 폭발적인 기회의 창이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오, 기회의 창이요? 뭔가요, 그게? 중동 국가들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죠.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은 자국 내에 미군 기지만 유치해두면 미국이 모든 안보를 보장해 줄 거라고 맹신했습니다. 천조국이 지켜주니까 든든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멘 반군이나 이란 무인기들이 미군 기지를 뻔히 우회해서 사우디 정유시설을 직접 막 타격해버렸잖아요.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해버린 거죠. 정확합니다. 믿었던 미군의 안보 우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배신감이 엄청났겠네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부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체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군요. 네, 군비 경쟁. 그리고 이 군비 경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대한민국 K방산입니다.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드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돈도 차고 넘치는데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전투기나 러시아 방공망 이런 거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항공 무기를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미국이나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살 때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기 판매의 이면에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정치적 족쇄가 털어붙습니다. 정치적 족쇄요? 이 무기를 특정 국가를 공격하는 데는 쓰지 마라.
혹은 이 장비에 대한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고 블랙박스로 꽁꽁 잠가두겠다. 같은 조건들이 꼬리표처럼 막 붙죠. 아, 통제를 받는 거네요. 네. 안보의 자립을 꿈꾸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이런 정치적 통제가 극도로 피곤하고 불쾌한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성능 좋고 가성비 뛰어난 무기를 파는 깔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다가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실용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정치적 조건도 덜할 뿐더러 무엇보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공동 생산에도 매우 호의적이거든요. 아, 같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요? 네네. 최근 실전에서 그 요격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해서 극찬을 받은 청궁주 대공 방어 미사일이나 사우디가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3,6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 같은 최첨단 무기 체계가 중동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 국뽕이 차오르는데요?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 방사는 단순한 무기 쇼핑이 아니라 진정한 국방 자립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중동의 불확실성이 막 커질수록 빠르고 정확하고 또 족쇄 없는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K방산의 수출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니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방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미국이 북한은 두고 이란의 숨통만 조이는 그 모순된 행동의 이면에는 에너지 통제력을 통해서 페트로달러라는 기축통화 시스템을 수호하려는 치열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달러 패권 방어전이었죠. 하지만 종교와 정치가 일체화된 이슬람의 특수성이랑 순교 정신을 무시한 채 무력으로만 그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려다가 끝없는 전쟁의 늪에 빠지고 말았고요. 그 대가로 미국은 피라미드 건설 시기부터 매일 300억 원씩 써야 도달할 수 있는 육경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로 달러를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하는 트리핀의 딜레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미국은 그 숨막히는 부채와 적자의 청구서를 관세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맹국들에게 무자비하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처럼 얽힌 국제정치의 역학이 결국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물가랑 약값을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안보 공백의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이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경제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정말 하나의 커다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네요. 오늘 저희는 복잡한 국제경제와 지정학이라는 진흙탕 속을 깊숙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그 고장난 달러 패권이라는 기계를 무력과 관세라는 망치로 억지로 고치면서 연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미국이 동맹국들을 막 쥐어짜고 달러 패권을 수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 뒤편에서는 중동 산유국들이 조용히 위안화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결제망을 착착 조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 필사적인 방어전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꽤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50년 뒤 여러분이 국제거래를 하거나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사용하게 될 화폐는 과연 어느 국가의 언어로 적혀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 시대의 화폐가 과연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행된 것이긴 할까요?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네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여러분만의 통찰력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벼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